목, 목. 평생 한 번도 짖지 않던 다리가 갑자기 그렇게 크고 격렬하게 짖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저게 다리 소리 맞나? 다리가 짖다니 이상하네. 김 이장도 급히 옷을 챙겨 입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단 한 번도 짖지 않던 다리가 괜히 짖을 리 없어. 정은도 잠에서 깨어 다리의 짖음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다리가 평생 짖지 않았다는 걸 아는 정은으로서는 이 상황이 심상치 않게 느껴졌습니다. 경북 안동의 작은 마을 봉살리에는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낡은 기와집에서 이만수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고 있었죠. 올해 76살인 이만수는 평생을 이 집에서 살아왔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혼자서 말이죠. 다리야, 일어나자. 이만수가 부르자 마당 한쪽에서 자고 있던 진돗개가 눈을 떴습니다. 다리라는 이름의 이 개는 올해로 5살이 되었는데 태어난 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짖은 적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무슨 개가 저리도 말이 없어? 라고 신기해할 정도였죠. 다리는 이만수의 발걸음을 따라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만수는 밥솥에서 김이 나는 밥을 퍼내며 다리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김 이장이 또 왔더라. 혼자 살지 말고 양로원 가라고 하던데 다리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다리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이만수를 바라봤습니다. 짖지는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대답하는 것 같았죠. 그래,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우리 둘이면 충분하지. 이만수는 다리의 밥그릇에 사료를 담아주며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자. 걔는 비밀을 지키니까. 다리 너만큼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리는 조용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씹는 소리조차 작게 내며 말이죠. 이만수는 그런 다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침을 먹은 후 이만수는 다리와 함께 마을 뒷산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매일 일과였죠. 산길을 걸으며 이만수는 다리에게 오늘 할 일들을 말해주었습니다. 오늘은 장에 가서 겨울 김장 배추를 사와야 해. 너도 같이 갈 거지? 다리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말없는 대답이었지만 이만수는 모든 걸 알아들었죠. 마을 사람들은 이만수를 말수 적은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이만수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꼭 필요한 말만 했거든요. 하지만 다리와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죠. 다리야, 너는 참 신기한 개구나. 다른 개들은 툭하면 왜 그렇게 시끄럽게 짖어대는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너처럼 조용하면 얼마나 좋으냐.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마을 아주머니 몇 명을 만났습니다. 이만수 씨, 오늘도 다리랑 산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해요. 저렇게 말 없는 개는 처음 봐요.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래 그런 성격입니다. 이만수는 짧게 대답하고 다리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리는 내내 이만수의 왼쪽 발치에서 같은 속도로 걸어갔죠. 집에 돌아온 이만수는 마당에 놓인 평상에 앉아 다리를 불렀습니다. 이리 와봐, 다리야. 다리가 다가오자 이만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우리 다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말이 없었을까? 처음 데려왔을 때부터 그랬지. 보호소에서 너를 데려올 때도 다른 개들은 다 짖고 울었는데 너만 조용히 있었어. 다리는 이만수의 다리에 머리를 기대며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좋다. 시끄러운 것보다는 조용한 게 훨씬 나아. 우리 둘만의 평화로운 시간이니까.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만수는 다리와 함께 마당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때때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인사소리가 들렸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고요했습니다. 다리야, 내일은 뭐라고 놀까? 다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꼬리를 살짝 흔들며 답했습니다. 그들만의 소통 방식이었죠. 이렇게 이만수와 다리의 평범하고 평화로운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이만수는 평소와 다르게 가슴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리와 함께 마당에 나와 있는데도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다리야, 오늘은 왜 이렇게 힘들까? 다리는 평소보다 더 가까이 다가와 이만수의 다리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마치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것처럼 말이죠. 밤이 깊어갈수록 이만수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가슴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니 식은땀까지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만수는 억지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현관문 앞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리야, 다리. 이만수가 희미하게 다리를 부르자 다리는 당황한 듯 이만수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짖지는 않았죠. 대신 이만수의 얼굴을 핥으며 깨우려 했습니다. 다행히 그때 마을 이장인 김대성이 늦은 시간에 이만수 집을 찾아왔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회의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혹시나 해서 들른 것이었죠. 이만수 씨, 계세요? 대답이 없자 김 이장은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현관 앞에 쓰러져 있는 이만수를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이만수 씨, 이만수 씨. 김 이장은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다리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이만수 곁을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았죠. 다리야, 괜찮다. 아저씨가 병원에 모시고 갈 테니까. 김 이장이 다리를 달래려 했지만 다리는 어쩔 줄을 몰라 낑낑대며 이만수 곁을 맴돌았습니다. 다만 눈빛만은 평소와 달리 간절해 보였죠. 구급차가 도착하고 응급요원들이 이만수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다리는 구급차가 떠날 때까지 대문 앞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여전히 짖지 않은 채로 말이죠. 병원에서의 응급 처치에도 불구하고 이만수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지병이었던 심장병이 급작스럽게 악화된 것이었죠. 의료진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새벽 무렵 이만수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김 이장은 이만수의 유일한 가족인 딸 정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정은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며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와는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던 상황이었습니다. 정은 씨인가요? 저는 봉살리 이장 김대성입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전화 너머로 정은의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아버지가요? 갑자기 무슨 심장 발작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모셨는데 새벽에 운명하셨습니다. 빨리 내려오셔야겠습니다. 정은은 복잡한 심정으로 부랴부랴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가 언제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죠. 몇 년 전 어머니 제사 때 다툰 후로 서로 연락을 끊고 지냈던 것입니다. 한편 다리는 이만수가 실려간 후부터 계속 대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 이장이 밥을 가져다 줘도 먹지 않고 그저 길만 바라보고 있었죠. 다리야, 밥 먹어야지. 이만수 씨도 그러길 바라실 거야. 하지만 다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만수가 언제든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이틀 후 정은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정은의 모습은 마을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정은은 아버지의 집에 들어서며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고향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버지, 정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연락 한 번 제대로 드리지 않았던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죠. 다리는 정은을 보자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은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죠. 너가 다리구나. 아버지가 기르시던. 정은이 손을 내밀자 다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만수의 딸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것 같았죠. 김 이장과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만수는 마을 뒷산의 작은 공동묘지에 묻히기로 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마을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곳이 그에게 가장 어울리는 곳이라고 모두가 생각했거든요. 장례식 당일 다리는 관 뒤를 따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여전히 짖지 않은 채로 그저 묵묵히 이만수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죠. 무덤이 만들어지고 모든 절차가 끝난 후에도 다리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후에도 다리는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야, 이제 집에 가자. 정은이 다리를 불렀지만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곳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날 밤부터 다리는 무덤 앞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지 사흘이 지났지만 다리는 여전히 무덤 앞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은은 매일 산에 올라가 다리에게 밥을 가져다 주었지만 다리는 거의 먹지 않았죠. 그저 무덤 옆에 누워 조용히 시간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다리야, 아버지도 네가 이렇게 있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야. 정은이 다리를 달래려 했지만 다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곳이 자신의 마지막 사명인 것처럼 말이죠. 정은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랫동안 발을 끊었던 아버지의 집은 생각보다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는 다리의 사료가 정성스럽게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고 거실 한쪽에는 다리가 잠들 수 있도록 푹신한 방석이 준비되어 있었죠. 아버지가 정말 다리를 아끼셨구나. 정은은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가지들과 함께 몇 장의 사진들이 나왔는데 대부분이 다리와 함께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산책하는 모습, 마당에서 쉬고 있는 모습, 함께 밥을 먹는 모습까지. 아버지가 얼마나 다리를 소중히 여겼는지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사진들 사이에서 정은은 특별한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쓰인 편지였는데 봉투에는 정은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이런 편지를. 정은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우리 정은아,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더 이상 곁에 없다는 뜻이겠구나. 미안하다. 살아서 제대로 된 아버지 노릇 못해서 미안하고 내가 서운해할 만한 일들을 많이 해서 더욱 미안하다. 다리는 내게 말을 하지 않아도 모든 걸 알아주는 친구였다. 네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다리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아버지에게는 정말 소중했단다. 외롭지 않았고 행복했어. 다리를 보면 어린 시절의 너를 떠올리곤 했다.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사이 말이야. 아버지가 다리를 그토록 아낀 이유도 그 때문이었을 거다. 정은아,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다리를 잘 부탁한다. 편지를 다 읽은 정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다리를 통해 어떤 위로를 받고 계셨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정은은 서둘러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정은이 다가오자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다리야, 아버지 편지 봤어.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겠어. 정은이 다리 옆에 앉자 다리는 처음으로 정은에게 몸을 기댔습니다.
여전히 짖지는 않았지만 그 작은 행동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전해졌죠. 너도 아버지가 그리운 거구나. 나도 그래.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릴 걸 그랬어. 그때 마을에서 김 이장이 올라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국물이 담긴 보온병을 들고 있었죠. 정은 씨 여기 있었군요. 다리는 어떤가요? 여전해요. 먹지도 않고 이 자리만 지키고 있어요. 김 이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다리는 진짜 신기한 게예요. 이만수 씨 살아계실 때도 그랬지만 이렇게 무덤을 지키는 모습을 보니 더욱 놀라워요. 마을 사람들도 다들 다리는 정말 충성스러운 개라고 하거든요. 아버지가 다리를 얼마나 아끼셨는지 오늘에야 알았어요. 편지에서 다리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김 이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이만수 씨가 다리를 데려온 게 벌써 몇 년 전인가요? 그때도 참 신기했어요. 다른 개들은 새 주인한테 가면 며칠은 우는데 다리는 처음부터 이만수 씨만 따르더라고요. 마치 운명 같았죠. 정은은 다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와 다리의 관계가 단순한 주인과 애완동물의 관계를 넘어선 것 같았거든요. 해가 저물어 가자 김 이장은 먼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정은은 다리와 함께 무덤 앞에 남아 있었죠. 다리야, 아버지가 너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나보다 너를 더 많이 아끼신 것 같아. 다리는 정은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에서 정은은 위로를 받았죠. 그래, 우리 둘 다 아버지를 사랑했으니까. 서로 의지하자. 정은은 다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다리는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었죠. 여전히 짖지는 않았지만 정은과의 거리감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정은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여전히 무덤 앞에 남아 있었죠. 정은은 돌아서며 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또 올게, 다리야. 다리는 정은을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덤을 향해 자리를 잡았죠. 그날 밤 정은은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와 자신, 그리고 다리 사이의 특별한 연결고리를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발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은은 매일 다리를 보러 무덤에 올라갔지만 다리의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죠. 여전히 거의 먹지 않고 무덤 앞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마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캄캄한 밤 2시쯤 갑자기 뒷산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다리의 목소리였죠. 멍, 멍, 멍. 다리의 짖음은 밤 공기를 가르며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 한 번도 짖지 않던 다리가 갑자기 그렇게 크고 격렬하게 짖는 것이었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저게 다리 소리 맞나? 다리가 짖다니 이상하네. 김 이장도 급히 옷을 챙겨 입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다리가 괜히 짖을 리 없어. 정은도 잠에서 깨어 다리의 짖음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다리가 평생 짖지 않았다는 걸 아는 정은으로서는 이 상황이 심상치 않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이지? 다리가 왜 갑자기? 정은은 서둘러 옷을 입고 손전등을 챙겨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김 이장과 몇몇 마을 사람들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무덤 쪽으로 올라가고 있었죠. 다리의 짖음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조용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한 격렬한 소리였죠. 무덤 근처에 도착한 사람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다리가 무덤 앞에서 한 남자를 향해 계속 짖고 있는 것이었죠.
그 남자는 60대 정도로 보이는데 무덤 앞에 서서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가운데 정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실례합니다. 저희 마을에서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누구시죠? 그 남자는 손전등 불빛에 비친 정은을 바라보더니 당황한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저는 그냥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는 남자의 모습이 수상해 보였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그 남자를 향해 짚고 있었죠. 마치 그가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김 이장이 나서서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여긴 우리 마을 공동묘지인데요. 아, 네. 저는 고인과 아는 사이였습니다. 늦은 시간에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남자의 대답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정은은 그 남자를 자세히 바라보았는데 왠지 낯익은 느낌이 들었죠. 혹시 어떤 관계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옛날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다리의 반응이 더욱 격해졌습니다. 마치 그 남자의 말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다리야, 조용히 해. 정은이 달래려 했지만 다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남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더욱 크게 짖었죠. 남자는 점점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소란 피워서 죄송합니다. 남자가 서둘러 자리를 떠나려 하자 다리는 그제서야 짖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남자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경계하는 자세를 풀지 않았죠. 남자가 사라진 후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네. 단 한 번도 짖지 않았던 다리가 왜 저렇게 짖었을까? 뭔가 수상했어. 정은은 다리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다리야, 고생했어. 뭔가 이상한 사람이었구나. 다리는 정은을 바라보며 작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오랜만에 짖느라 힘들었던 것 같았죠. 김 이장이 정은에게 말했습니다. 정은 씨, 혹시 저 사람 알아요? 이만수 씨 친구라고 하던데. 글쎄요. 뭔가 낯익긴 했는데. 확실하지 않아요. 정은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다리가 저렇게 반응한 걸 보면 뭔가 있을 거예요. 다리는 이상한 사람을 잘 구분하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간 후 정은은 다리와 함께 무덤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리야,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아? 아버지와 무슨 관계일까? 다리는 여전히 그 남자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고 경계하는 것처럼 말이죠. 정은은 문득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말씀하지 않으셨던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한테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정은은 집으로 돌아가며 계속 그 남자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죠. 그날 밤 정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리의 갑작스러운 짖음과 수상한 남자의 등장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내일 아버지 유품을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어. 정은은 뭔가 중요한 단서를 놓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은은 어젯밤의 일이 계속 신경 쓰여서 아버지의 유품을 더 자세히 뒤져보기로 했습니다. 분명 그 수상한 남자와 관련된 단서가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아버지의 방 서랍을 하나씩 꺼내어 살펴보던 중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걸 보니 오랫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것 같았죠.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들과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은의 눈길을 끈 것은 두 남자가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한 명은 젊은 시절의 아버지였고 다른 한 명은 어젯밤 무덤에서 만났던 그 남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정은은 사진 뒷면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로 만수, 기석 형제, 1965년이라고 적혀 있었죠. 기석, 형제라고? 정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에게 형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도 살아계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죠. 상자 안을 더 뒤져보니 법원에서 발송된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재산 분할 관련 서류들이었는데 날짜를 보니 3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문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이만수와 김기석 사이에 재산 상속 문제로 법적 분쟁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죠. 아버지와 기석이라는 분이 재산 때문에 싸웠구나. 정은은 계속해서 문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기석 형은 부모님 유산을 혼자 가지려 했다. 나는 단 한 푼도 바라지 않았는데 형은 내가 탐낸다고 했다.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되었고 우리는 남남이 되었다. 더 이상 형제가 아니다. 메모를 읽으며 정은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끼리 재산 때문에 갈라서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 말이죠. 그런데 상자 맨 아래에서 더욱 충격적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김기석이 몇 년 전에 보낸 편지였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만수야,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으니 과거 일은 잊자. 나도 잘못이 있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 네가 가진 땅 문서들이 필요하다. 개발업체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했거든. 편지를 읽은 정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기석이 화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젯밤에 무덤까지 찾아온 거구나. 정은은 급히 다리를 보러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김기석이 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거든요. 무덤에 도착하니 다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평소보다 더 예민해 보였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죠. 다리야, 어젯밤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겠어. 아버지의 형이래. 정은이 다리에게 말하자 다리는 정은을 바라보며 작게 우는 소리를 냈습니다. 여전히 짖지는 않았지만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그때 멀리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은과 다리가 동시에 그쪽을 바라보니 김기석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낮 시간이라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죠. 다리는 즉시 경계 자세를 취했습니다. 짖지는 않았지만 온몸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네가 만수의 딸이로구나. 김기석이 정은에게 말했습니다. 어젯밤과는 달리 좀 더 당당한 모습이었죠. 어젯밤에 오셨던 분이시죠? 아버지와 어떤 관계라고 하셨는데. 내가 네 아버지 만수의 형이다. 김기석 삼촌이라고 한다. 김기석이 솔직하게 신분을 밝혔습니다. 정은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놀란 척 연기했죠. 형이라고요? 아버지에게 형제분이 계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거든. 어린 시절 일로 오해가 있어서. 김기석의 말에 정은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김기석 자신이 욕심을 부린 것인데 말이죠.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찾아오신 거예요? 만수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늦게 들었어. 형으로서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싶어서 왔지. 김기석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정은은 그의 진짜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걸 아셨어요? 연락도 안 하고 지내셨다면서요. 김기석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마을 사람한테 들었지. 어느 분한테요? 정은의 계속되는 질문에
김기석은 점점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리도 그런 김기석을 주시하며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죠. 사실 만수와 이야기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 이제 와서 말하기 못하지만. 무슨 이야기요? 옛날 우리 아버지 땅 문서 관련된 일이야. 개발업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김기석이 본색을 드러내자 다리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처럼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죠. 멍, 멍, 멍. 다리의 짖음에 김기석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가 왜 이러지? 다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정은이 차갑게 말하자 김기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뜻이야? 아버지 유품에서 삼촌이 보낸 편지 봤어요. 화해가 목적이 아니라 땅 문서가 목적이시죠? 김기석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듯 침묵했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그를 향해 짖고 있었죠. 오늘은 이만 돌아가세요. 더 이야기할 게 있으면 집에서 해요. 정은이 말하자 김기석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그럼 내일 다시 찾아와도 되겠니? 생각해 볼게요. 김기석이 떠난 후 정은은 다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더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리도 김기석이 떠난 후에야 긴장을 풀고 정은과 함께 움직인 것이죠. 집에 도착한 정은은 아버지의 책상 서랍을 더 꼼꼼히 뒤져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두꺼운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는데 표지에는 1995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김기석과 법정 다툼이 있었던 해였죠. 일기를 펼쳐보니 아버지의 솔직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3월 15일. 기석 형이 또 찾아왔다. 부모님 유산을 나도 포기하라고 한다. 나는 처음부터 많이 바라지도 않았는데 형은 내가 욕심쟁이라고 한다. 정말 서글프다. 4월 2일. 변호사를 찾아갔다. 형이 부모님 유언장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증명하기 어렵다고 한다. 가족이 이렇게 될 줄이야. 6월 20일. 법정에서 형과 마주쳤다. 형의 눈빛이 차가웠다. 우리가 정말 형제였나 싶다. 이제 남남이 되는 게 나을 것 같다. 정은은 일기를 읽으며 아버지의 아픔을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았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말이죠.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가슴 아픈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12월 30일. 올해로 형과의 인연을 정리하기로 했다. 기석 형은 내게 더 이상 형이 아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프다. 언젠가는 화해할 수 있을까? 아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일기장 맨 뒷부분에서 정은은 놀라운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몇 년 후에 추가로 쓴 것 같은 글이었거든요. 2020년 5월. 기석 형에게서 편지가 왔다. 화해하자고 한다. 하지만 내용을 보니 여전히 땅 문서를 노리고 있는 것 같다. 마음이 복잡하다. 정말 화해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속을까봐 두렵다. 2022년 8월. 기석 형이 또 편지를 보냈다.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개발업체 이야기를 꺼냈다. 여전히 돈만 생각하는구나. 실망스럽다. 2024년 1월. 기석 형에 대한 마지막 편지를 쓰려고 한다. 하지만 보내지는 못하겠다. 그래도 형이니까. 정은이에게 이 모든 걸 맡길 수밖에 없겠다. 정은은 일기장을 덮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김기석에 대해 얼마나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계셨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때 다리가 정은 곁으로 다가와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마치 정은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 같았죠. 다리야,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가족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고.
정은이 다리에 머리를 쓰다듬어 주자 다리는 조용히 정은의 손에 얼굴을 비복습니다. 그러던 중 정은은 일기장 사이에 끼워진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다가 중단한 편지 초안 같았는데 김기석에게 보내려던 것 같았죠. 기석 형에게. 오랜만입니다. 형의 편지를 받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형을 그리워한 적이 많았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했던 좋은 기억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형이 진심으로 화해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만약 형이 정말로 진심이라면 편지는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끝까지 쓰지 못하고 포기하신 것 같았죠. 정은은 그 편지를 보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분명 김기석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아버지도 참 고민이 많으셨구나. 정은은 다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리야, 너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김기석 아저씨가 오면 그렇게 짖었던 거야? 다리는 정은을 바라보며 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그렇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죠. 정은은 문득 자신도 아버지와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갈등이 있을 때 먼저 연락하고 싶었지만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그러지 못했던 기억이 났거든요. 아버지와 나도 그랬지. 서로 사랑하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가까워지지 못했어. 정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때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은이 창문으로 바라보니 김기석이 다시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도 그 소리를 듣고 즉시 경계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짖지 않았죠. 대신 정은을 바라보며 어떻게 할지 묻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야, 이번에는 내가 직접 이야기해 볼게. 아버지가 하지 못한 말씀을 대신 전해야겠어. 정은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때였거든요. 김기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은아, 아까는 삼촌이 너무 성급했다.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니? 정은은 김기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삼촌, 아버지께서 오래전부터 써오신 일기를 다 읽어봤어요. 아버지가 삼촌에 대해 어떤 마음이셨는지 알겠어요. 김기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정은은 김기석을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리는 여전히 경계하는 자세였지만 짖지는 않았습니다. 삼촌, 앉으세요. 정은이 거실 소파를 가리키자 김기석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다리는 정은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며 김기석을 주시했죠. 정은아, 삼촌이 정말로 만수와 화해하고 싶었단다. 그래요? 그럼 이것부터 보세요. 정은은 김기석이 몇 년 전에 보낸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서 삼촌이 직접 쓴 거죠? 개발업체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고요. 김기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건 방법이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30년 만에 아버지를 찾은 이유가 돈 때문이었다는 말이에요? 정은의 날카로운 질문에 김기석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처음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삼촌. 정은이 김기석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지 일기에 삼촌이 얼마나 집요하게 재산을 노렸는지 다 적혀 있더라고요. 정은은 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봐요. 기석 형은 부모님 유언장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적혀 있어요. 김기석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건 오해야. 삼촌은 그런 적 없어.
그럼 왜 30년 동안 연락도 안 하다가 개발업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김기석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삼촌은 네 아버지가 그리웠어. 그리웠다면 왜 아버지가 아프실 때 찾아오지 않았어요? 왜 돌아가신 후에야 나타난 거예요? 정은의 연이은 질문에 김기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김기석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도 삼촌의 거짓말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정은이 말하자 김기석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정은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삼촌이 뭘 해야 하지? 솔직해져요. 진짜 목적이 뭔지 말해요. 김기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좋다. 말해줄게. 개발업체에서 이 일대를 매입하려고 해. 하지만 만수가 가진 토지 문서가 없으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역시 그렇군요. 삼촌도 나이가 많잖니.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돈을 벌 기회가 없을 거야. 김기석의 솔직한 고백에 정은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화해는 핑계였다는 거네요. 아니야. 화해도 진심이었어. 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김기석의 말에 다리가 더욱 격하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마치 그의 뻔뻔함에 화가 난 것 같았죠. 삼촌, 아버지가 왜 삼촌과 연락을 끊으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정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도 삼촌을 그리워하셨어요. 하지만 삼촌은 여전히 돈만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정은아, 제발. 이제 돌아가세요. 아버지 무덤에는 더 이상 오지 마요. 정은의 단호한 말에 김기석은 당황했습니다. 정은아,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이라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찾아뵈셨어야죠. 이제 와서 가족 운운하지 마요. 김기석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봤습니다. 그럼 땅 문서만이라도. 그 순간 다리가 김기석을 향해 크게 짖었습니다. 멍, 멍, 멍. 다리의 격렬한 짖음에 김기석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가마. 김기석이 서둘러 일어나 문을 향해 가려는데 정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삼촌, 아버지는 마지막까지도 삼촌의 진심을 기다리셨어요. 하지만 삼촌은 그 기대를 저버리셨네요. 김기석은 문간에서 잠시 멈춰섰지만 결국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힌 후 다리는 비로소 짖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정은 곁으로 다가와 머리를 기댔죠. 다리야, 고생했어. 아버지를 끝까지 지켜줘서 고마워. 정은은 다리를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김기석에 대한 실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아버지, 삼촌은 끝까지 변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기대하셨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정은은 다리와 함께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김기석을 완전히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아버지, 이제 삼촌 걱정은 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버지를 지킬게요. 다리도 무덤 앞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이만수에게 보고하는 것 같았죠. 김기석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은은 그동안 아버지의 유품 정리를 마무리하고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두고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죠. 다리야, 나와 서울에 가지 않을래? 정은이 물어보자 다리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그러더니 뒷산 쪽을 바라보며 작게 꼬리를 흔들었죠. 아버지 곁에 있고 싶구나. 정은은 다리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다리에게는 이곳이 이만수와의 추억이 가득한 터전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정은은 다리와 함께 마지막으로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제 정말 작별을 고할 시간이었죠. 아버지, 이제 서울로 돌아가요. 늦었지만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정은은 무덤 앞에 앉아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다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겠어요. 다리도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고요. 제가 미쳐드리지 못한 사랑을 다리가 대신해줬네요. 다리는 정은 옆에 조용히 앉아 무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짖지 않았지만 그 모습에서 평화로움이 느껴졌죠. 다리야, 나는 서울에 가야 하지만 너는 여기 있고 싶지? 괜찮아. 김 이장님이 돌봐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정은이 다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자 다리는 처음으로 정은의 손을 살짝 하찼습니다. 작은 애정 표현이었죠. 그때 김 이장이 언덕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나무 간판을 들고 있었어요. 정은 씨, 여기 있었군요. 이장님, 그게 뭐예요? 아, 이거요? 마을 사람들과 의논해서 만든 거예요. 김 이장은 간판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충견다리, 주인을 끝까지 지킨 의리의 개라고 적혀 있었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리를 기특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간판을 무덤 옆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정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고맙습니다.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김 이장은 간판을 무덤 옆에 정성스럽게 세웠습니다. 다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죠. 다리야, 이제 너는 우리 마을의 명견이 되었구나. 김 이장이 다리에게 말하자 다리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은이 일어날 시간이었죠. 다리야, 나는 이제 갈게. 아버지 잘 지켜주고 너도 건강해야 해. 정은이 다리를 마지막으로 안아주자 다리는 정은의 품에서 조용히 몸을 맡겼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통하는 순간이었죠. 정은 씨, 걱정 말아요. 우리가 다리를 잘 돌볼 테니까요. 김 이장의 말에 정은은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리가 다시 짖으면 연락 주세요. 왜요? 다리는 특별한 순간에만 짖더라고요. 뭔가 중요한 일을 알려주려고 할 때 말이에요. 김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리의 특별함을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정은이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짖지도 않고 따라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정은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정은이 마을을 떠나는 버스에 오르며 창문으로 뒷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다리가 보였는데 여전히 무덤 옆에 앉아 있었죠. 다리야, 고마웠어. 아버지를 사랑해줘서 고마웠어. 정은은 마음속으로 다리에게 인사를 보냈습니다. 한 달 후 정은은 김 이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은 씨, 다리가 변했어요. 어떻게요? 이제 마을 아이들과도 어울리고 가끔 마을을 돌아다녀요. 물론 여전히 짖지는 않지만 전보다 훨씬 활발해졌습니다. 정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하나 더 있어요. 뭔가요? 어젯밤에 마을에 도둑이 들었는데 다리가 처음으로 짖어서 도둑을 쫓아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리 덕분이라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정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리가 이제 아버지만의 개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다리가 새로운 가족을 찾은 것 같네요. 맞아요. 이제 다리는 우리 마을의 수호견이에요. 전화를 끄는 정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와 다리, 그리고 자신까지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정은은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다리가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리를 사랑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다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늦었지만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편지를 다 쓴 정은은 그것을 봉투에 넣어 서랍에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고향에 가면 아버지 무덤에 가져다 드릴 생각이었죠. 멀리 고향 마을에서는 다리가 여전히 이만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죠.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때로는 마을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더 이상 말 없는 개가 아니었습니다. 필요할 때 짖을 줄 아는 현명한 개가 되었죠. 이만수가 다리에게 남겨준 사랑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는 언덕 위 다리는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하늘에 계신 이만수에게 잘 지내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